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피부과학회 TV MC 김현숙입니다. 오늘은 두드러기의 마지막 이야기, 두드러기를 이겨내는 치료법과 관리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하거든요. 시작에 앞서서 오늘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전문의 선생님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라매 병원 피부과에 근무하고 있는 박현선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TM피부과 김지현 원장입니다. 두드러기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치료 약물이 중요하다고 하셨었거든요. 역할은 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두드러기가 맞는지 정확히 진단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두드러기가 맞다면 그것의 원인을 파악해서 원인을 최대한 회피하고 제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네. 그래도 두드러기로 인한 또 혹은 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어서 불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증상을 최대한 조절하기 위해서는 약물이 중요한데요. 네. 일단 1차적으로는 저희가 보통 항히스타민제라는 약물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항히스타민제를 통해서 가려움을 조절하게 되고 근데 그러한 약물로도 이제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항히스타민제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용량을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병원에서 보통 이렇게 하다가 잘 안 돼서 큰 병원에 의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약제인 오말리주맙,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그런 주사제를 사용하면 기존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두드러기 증상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조절이 될 수 있고요. 아, 최근에 나온 약물. 네, 맞습니다. 이제 신약인데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고요. 그렇지만 효과가 좋지만 비교적 굉장히 안전하고 부작용이 드물기 때문에 네, 이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약을 먹으면은 두드러기가 완치가 될 수 있을까요? 오면은 일단 그걸 제일 궁금해하시고 그렇죠. 또 큰 병원에 내가 왔는데 원인을 확실히 알아서 뿌리 뽑아야지 증상만 조절하는 약물을 주는 거는 이제 원하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약물을 처방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도와드리는 편입니다. 두드러기는 사실 질환 특성상 안타깝게도 아직은 약의 효과로 인해서 두드러기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약물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두드러기를 방치하면 그런 심한 가려움이나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발진으로 인해서 굉장히 환자분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일상생활은 많이 맞습니다. 불편하죠. 그래서 네. 삶의 질을 올리고 그런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서 약물 치료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뭐 사람마다 치료 기간이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좀 얼마 정도 치료가 필요할까요, 선생님? 이전 에피소드에서 아마 보셨을 텐데요. 네네. 급성 두드러기와 우리가 만성 두드러기를 나누게 되잖아요. 근데 급성 두드러기라는 거는 증상이 6주 이내로 호전되는 두드러기를 얘기하는데 이러한 두드러기는 보통 원인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호전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우리가 만성 두드러기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70에서 80% 정도까지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 환자들 경우에는 질병이 지속되는 기간이 보고마다 연구마다 아주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평균적으로 최근 연구를 보면 3.5년 정도라고 이제 보고가 되었고요. 그런데 또 어떤 보고는 10년 이상 지속되는 환자가 40% 정도까지 나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평균 유병 기간을 우리가 환자분한테 얘기할 때 우리가 확실히 확답해드리기는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고 병원에 오셨다가 그냥 치료를 안 받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되는 환자의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증상을 조절하는 게 환자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으시길 권하고 있고요. 병원에 오시면 저희가 무조건 약을 뭐 이렇게 세게 쓰는 것도 아니고 환자분에 따라서 우리가 약을 조절하기 때문에 증상을 조절할 수 있는 최저 용량의 약을 드리기 때문에요. 병원에 가서 꼭 상담해 보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처럼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약을 좀 복용을 해야 되는데 피부과 약이 좀 독하다는 선입견이 좀 있어요. 지속적인 약 복용 괜찮을까요? 피부과 약이 독하다라는 선입견이 이제 생긴 원인이 저희도 이제 생각해 보면 스테로이드를 예전에 썼다는 거, 그 다음에 무점약 중에 우리가 간독성이 있다는 거, 맞아. 항히스타민제를 많이 처방하는데 그 약이 이제 졸립거나 약간 입이 마른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최근에 처방하고 있는 항히스타민제들은
이런 졸립거나 입마름 증상도 최소한으로 낮춘 약들이기 때문에 좋은 약들이 네. 나오네요. 네, 새로운 세대의 약들이 나오면서 그런 부작용도 개선되고 있고 네. 그거 이외에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년간 복용하더라도 사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앞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약 중에 네. 항히스타민제로 조절이 안 되면 사이클로스포린이라는 약을 쓰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생물학적 제제는 옴말리주맙을 쓰기도 한다고 예. 했는데 이러한 약들은 사실 부작용이 조금 생길 수도 있지만 삽입과 전문의한테 처방을 받고 네. 부작용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사용한다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듣던 중 굉장히 반가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좀 일반인들 말고 임산부라든지 어린 아이 같은 경우는 좀 더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임산부나 어린이에게도 쓸 수 있는 약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의 경우는 특히 임신 초기에는 태아의 여러 가지 중요한 기관들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약물 복용을 아무래도 최소화하고 조심하는 게 좋고요. 하지만 그런 초기가 지난 중기, 한 대략 임신 15주 이후에는 네. 임산부에게 쓸 수 있는 약물들을 이제 여러 가지 등급을 매기는데요. X는 절대 쓰면 안 되는 거고, 뭐 A나 B나 요거는 상대적으로 조금 위험의 우려가 적게 이제 써볼 수 있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적절한 등급의 약을 임산부도 쓸 수 있고요. 소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체중이나 뭐 연령을 그렇죠. 감안해서 이제 적절한 약을 쓰면 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제 아이가 돌 갓 지났을 때 두드러기가 올라왔었는데요. 그래서 같이 이제 아이와 있던 할머니께서 너무 놀라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두드러기인 것 같고 엄마가 마침 피부과 전문의 두드러기. 그러면 이런 약을 쓰시면 되겠다고 안내를 드렸고 그 약을 먹었더니 이제 금방 증상이 가라앉아서 네, 잘 지나갔던 적이 있고요. 물론 그 이후에도 가끔 또 감기에 걸리고 나면 또 두드러기가 종종 올라오지만 그렇게 약을 복용하면 또 잘 가라앉아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뭐 만성 두드러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진단받고 치료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올라오는 두드러기는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 긴급 대처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보통 그런 게 이제 올라오면 가려우니까 뭐 물파스라든지 냉찜질 같은 걸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사실 이게 두드러기인지 명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병원을 이제 당장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제 약국에서 처방 없이 이렇게 살 수 있는 항히스타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성의 두드러기인 경우엔 그걸 복용함으로써 증상이 이제 가라앉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냉찜질이 도움이 되느냐 이것은 이제 그 부기나 두드러기로 인한 부기나 가려움을 좀 완화하는데 일부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제가 좀 돌발 퀴즈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저 사진 중에 어느 것이 두드러기인지 혹시 골라보시겠어요? 저도 이게 두드러기라고 생각하고 전문의와 솔직히 가서 막 심각하게 생각해서 상담을 받아본 적이 없지만 제가 이게 두드러기라고 막 낫다고 생각하고 믿었던 거는 세 번째 사진이 가장 비슷하지 않나. 역시 피부과학회 MC를 지금 많이 하시면서 예. 네, 경험치가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네, 정답 3번 맞습니다. 네. 실은 첫 번째 사진은 이제 약에 의한 발진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다형 홍반이라는 피부 질환 사진이고 세 번째가 두드러기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드러기는 스스로 자가로 진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피부 발진이 있거나 하면 피부과 전문의를 방문하셔서 적절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두드러기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좀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이라든지 관리법 이런 거 있으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두드러기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네. 먼저는 원인이 되는 거를 회피하는 게 이제 중요하겠고, 두 번째는 약물을 복용하는 거, 세 번째는 이제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이 있겠는데요. 두드러기 종류가 아주 다양하고 그게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경우들이 이제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원인을 회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약을 복용하는 거, 그거는 네. 이제 보통 하시고 계실 거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올라온다면 네. 실제적으로는 약을 복용하지 않고 있거나, 증상이 생기면 이제 또 약을 복용하거나,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임시방편으로 약을 복용하는 경우들이 많게 되는데, 아니 그럼 증상이 올라오기 전에 미리 복용하는 것도 알고 있다면은 네. 그게 좋은 방법인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앞에서 나왔던 콜린성 두드러기와 같은 경우, 네네. 자기가 운동을 한다거나, 또는 몸에서 땀나는 상황이 되면 증상이 생긴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약을 보통 증상이 그런 걸 하기 전, 1시간 정도 전에
복용하면 그런 증상을 이제 조절할 수 있겠고, 또는 이제 만성 두드러기와 같이 이제 증상이 지속적으로 올라온다. 그러면 우리가 환자분한테 추천드리는 방법은 증상이 조절되는 정도로 최대한 띄어서 복용하라고 말씀드리고요. 가끔씩 발생하면 뭐 이틀에 한 번 복용한다든지 3일에 한 번 복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증상이 일단은 조절되는 정도로 최소한으로 약을 복용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혹시 생활 습관은 좀 뭐가 있을까요? 생활 습관 중에는 우리가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음식이잖아요. 음식 중에 훈제되었다거나 또는 우리가 통조림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보통 그 안에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음식은 좀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우리가 음식물 같은 경우에 앞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방부제라든지 식용색소 등도 있을 수 있으니까 사 먹는 음식들, 인스턴트 음식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음주를 하면 혈관이 확장되잖아요. 그래서 얼굴도 붉어지고 몸이 붉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두드러기 증상을 유발시키는 원인 물질을 다량 분비하게 되기 때문에 증상이 심해지게 되고, 또한 술을 드시게 되면 절제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긁게 되니까 증상 자체가 훨씬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과 함께 두드러기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좀 한 말씀씩 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좀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드러기가 좀 상대적으로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고민하는 환자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두드러기를 뿌리 뽑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삶의 질을 최대한 높이면서 즐겁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약물을 통해 도움을 받는다든지 또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피부과 전문의를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부과에 오랫동안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 만성 질환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성 두드러기도 그 중에 하나이고, 그런 질환에 이제 너무 치료가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고 치료를 포기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피부과에 오셔서 적절히 진단받고 적절한 약물로 조절을 한다면 삶의 질을 훨씬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대학병원을 가셔도 되지만 주변에 믿을 만한 피부과 전문의한테 가셔서 주기적으로 가셔서 상담 받으시면서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피부 질환은 무조건 피부과 전문의와 함께 끝까지 상담하시고 치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주에는 새로운 주제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피부과학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십시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